팔다리가 가는데 배만 볼록 나왔다? 이분들 분명히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근육은 적고 배가 나왔다. 이건 거의 내장형 비만의 확률이 100%일 것이다. 에너지를 태우는 그런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내장 지방을 빼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음식은 저는 대표적으로 1번. 안녕하십니까. 가정학과 전문의 한성호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만 체형은 처음에는 배가 살짝 나오다가 전반적으로 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살이 찌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에는, 서양의 경우에는 하체가 주로 발달하는 하체형 비만이 많고요. 동양의 경우에는 복부가 주로 발달하는 복부형 비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노인에 이르러서는 배만 볼록 나오는 복부 비만의 형태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양과 서양은 여러 질병이 다르듯이 비만의 형태도 굉장히 다르고요. 또 하나는 칼로리의 섭취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배가 볼록 나오는 복부형 비만이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옛날보다 훨씬 더 안 움직이고 훨씬 더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버스 안정거장이나 지하철 안정거장도 그럴 필요가 없는 정도의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죠.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됐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앉아서 사무직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근육을 발달하지 못해서 팔다리는 가늘고, 그런데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니까 다른 곳에서는 지방이 찔려고 해도 다 공간이 이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찌는데 배는 무제한으로 찔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쪽에 비만이 점점 심해진, 지방이 쌓이는 복부형 비만이 가장 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니메이션 보면 미래에는 아마도 배만 뚝 놓는 비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지상을 날아다니는 어떤 자동 기계를 타고 휠체어처럼 그렇게 다닐 거라는 미래를 예측하듯이 아마 지금도 어쩌면 거기에 근접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부 비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피하형이라고 배 바로 밑에 있는 지방과 그 안쪽에 있는 내장 근처에 끼인 지방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피하형 지방도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만 피하형 지방보다 내장형 지방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물론 근육이 훨씬 더 평상 다른 분들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비만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근데 강호동 씨 같이 운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피하형 지방이 쌓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우리 대다수의 보통의 사람들은 내장형 비만이 대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비만인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팔다리도 크고 그리고 배도 놓은 분들은 근육이 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 유도 이런 분들 보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다리가 가는데 배만 볼록 나왔다? 이분들 분명히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근육은 적고 배가 나왔다. 이건 거의 내장형 비만의 확률이 100%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내장지방이 위험한 이유는요, 내장지방 자체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염증이나 또는 나쁜 대사물질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사물질들이 우리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그리고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 우리가 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이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훨씬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부 비만을 해외에서는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나왔다고 해서 거미형 또는 애플형 비만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 역할도 하지만 칼로리를 소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팔다리가 가는 거미형 복부 비만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태우는 그런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내장 비만이 더 잘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장 비만이 많을수록 이런 내장 지방으로 인한 여러 나쁜 대사물질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죠. 그렇지만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한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약간 통통한 분들을 사장님 체형이다 이렇게 해서 크게 오히려 그걸 부러워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귀할 때는 그런 풍채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러한 복부 비만이 확실히 몸을 해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복부 비만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뿐만 아니라 염증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염증성 비만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의 경우 복부 비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유방암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이런 유방암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내장 비만, 특히 복부형 비만은 암 유발도 시키고요.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거의 5배 이상 가능성을 높이고 그 외에도 전립선 장애 또는 간암 같은 각종 질환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풍채가 있으면서 살이 찌는 사람은 피하형 질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낫다는
거지. 결국은 지방은 도찐 게 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부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이 또 있거든요. 허리 둘레를 기준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35.4인치, 여자 같은 경우는 33.5인치 이상이 되면 복부 비만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부 비만을 진단하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 CT를 찍게 돼요. 복부에 있는 CT를 찍어서 지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제곱센치 이상 되는 지방이 있으면 내장 비만이 많다라고 진단하게 되는 거죠. 여성에 비해서는 내장형 비만은 남성이 좀 많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뚱뚱한 게 남녀 차이가 있을까요? 뚱뚱한 여성분들도 내장 비만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잔체의 비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순수한 내장형 비만은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정리드리면 복부 비만이 심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 당뇨가 올 수 있고요, 고혈압이 올 수 있고요, 고지혈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성 질환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간암, 그리고 유방암 같은 암의 발생률도 훨씬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부 비만은 다른 대사성 질환을 비해서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기 때문에 꼭 미리 막고 만약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심장질환이 있다고 하면 심장질환만 치료하면 되는데요.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혈관성 질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혈관은 아마 일부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혈관이 좁아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스텐트 시술을 하거나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더라도 그 부분만 잠시 좋아지는 것이지 다른 혈관은 아주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부 비만이 있으면 몸 전체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부 비만이 있고 만성질환이 같이 있고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같이 있다면 몸 전체에 비만을 같이 치료하는 복합적인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부 비만의 제일 큰 문제가 지방세포가 과하게 있으면서 염증 물질을 만들어요. 그 염증 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각종 질환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당뇨의 원인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내당능 장애라고 표현하는 단계를 거쳐서 오거든요. 결국 지방이 많이 생기면 인슐린이 세포에서 작용하는 것을 막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결국 내당능 장애가 생기고 내당능 장애 이후에 당뇨가 생기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게 결국 지방세포 때문인 거죠. 내장지방을 피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빼야 하는, 실생활에서 빼야 되는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로 탄산음료입니다. 오히려 탄산음료 먹게 되면 제로 탄산음료가 칼로리가 0칼로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로 탄산음료는 그 자체는 칼로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움이 될 때는 기존에 열량이 있는 탄산음료를 먹는 걸 대신할 정도일 때만 도움이 일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 먹을 때 기억나시죠? 콜라 사이다를 먹게 되면 느끼한 음식을 더욱더 많이 먹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제로 탄산음료를 주로 먹게 되면 음식을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로 탄산음료를 먹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먹게 돼서 비만에 좋지 않다. 두 번째는 이 제로 탄산음료가 이 자체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제가 최근에는 발암물질까지도 우려가 될 정도로 WHO에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 탄산음료는 꼭 빼야 되는 음식 1위입니다. 두 번째는 탕후루입니다. 우리가 또 탕후루를 먹게 되면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또 먹게 되는데요. 탕후루의 문제는 탕후루의 밖에 발려있는 설탕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었을 때 바로 단맛이 드는 것을 단당류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단당류라는 말이 뭐 초콜릿이나 우리가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대표적인 단당류고 이런 단당류들은 우리 몸의 혈당을 확 올립니다. 그래서 당을 확 올렸다 내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음식을 땡기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탕후루를 또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먹지 않던 설탕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단 음식들이 다 문제가 되지만 탕후루는 단당류가 특히나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대사장애나 또 이런 내분비적인 문제를 만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내장지방을 빼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음식은 저는 대표적으로 1번 쌈밥입니다. 저는 비만을 치료하는 환자들한테 예를 드는 식품인데요. 우리가 쌈밥을 먹으면 쌈을 엄청 많이 먹고 그리고 밥 반 공기 내지 한 공기를 먹고 고등 한 조각 또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일부를 아마 먹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어도 쌈밥 자체가 칼로리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쌈을 아무리 싸 먹어도 칼로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500kcal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을 조절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쌈밥같이 채소류가 풍부한 음식을 주로 많이 먹자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칼로리를 줄이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예를 들어서 쌈밥입니다. 그럼 비슷한 게 샐러드인데요. 근데 문제는 딸려있는 드레싱입니다. 드레싱이 없으면 또 맛이 없지 않습니까? 오리엔탈 드레싱 같은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드레싱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일랜드 드레싱 또는 마요네즈 이런 거는 드레싱의 칼로리가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드레싱을 조심한다면 쌈밥과 샐러드는 아주 좋은 뱃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고기 드세요. 고기 드시라면 깜짝 놀랍니다. 고기를요, 제가 고기를 드시란 말은 고기를 먹을래 오히려 국수를 먹을래 이러면 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 몸에 훨씬 낫습니다. 물론 이 고기는 삼겹살이 아니라 살코기의 고기입니다. 이 고기를 먹게 되면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수만 세 그릇 먹으면서 근육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때 꼭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요, 단백질 대표적인 게 이제 고기지 않습니까? 고기나 또는 두부나 흰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단백질인데요, 이런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근육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고기를 먹고 난 뒤에 먹는 냉면과 그리고 된장과 밥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기로 조금 약간 맛있게 먹는 것이 오히려 근육을 만드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물입니다. 물을 주기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은 배가 고픈 포만감을 훨씬 더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의 60%는 물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을 주기적으로 좋은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좀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물을 잘 안 먹어요. 오히려 음료수를 먹죠. 특히 커피를 많이 드시는데 커피는 탈수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물 대신 먹게 되면 오히려 몸에는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불로라도 물을 자주 드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식사 전에 물을 먹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논란이 있거든요. 물론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식전에 물을 먹고 밥을 먹는 것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위산이 희석되기 때문에 소화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물 한 잔 먹고 밥을 드시면 밥을 좀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식사하는 것도 좋은 식생활 습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어떤 질환에도 물을 많이 먹게 하거든요. 물론 콩팥 질환이나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 치료에서는 중요한 건 포만감이죠. 그리고 계속 일정적으로 계속 위장을 채워줌으로 해서 배고픔을 조금 덜하게 하는 효과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몸에 더 좋은 효과를 계속 가지기 때문에 물을 자주 먹으라고는 하지만 실제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물 마시는 습관 자체가 포만감을 만들기 때문에 식사를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는 있더라는 거죠. 치료 목적일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윗몸 일으키기나 또는 복근 운동이 내장 비만을 빼는데 도움이 되느냐? 물론 도움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어떤 운동도 내장 비만을 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거의 마지막에 빠지는 것이 내장 비만입니다. 복근 운동을 하면요, 복근이 발달하기 때문에 마치 복근 때문에 뱃살이 빠져 보이는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 내장 비만은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결론, 제발 뭐든지 하세요. 제발 뭐든지 하시고, 두 번째는 이왕 하실 거면 좀 돈 좀 들여서 하십시오.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 하는 운동 진짜 재미없습니다. 홈트라고 하죠. 집에서 혼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굉장히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처음 운동을 시작한다면 가급적 돈을 들여서 운동을 하시고요. 비싼 PT나 이런 걸 안 받더라도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 돈을 들이면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내장 비만을 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유산소 운동의 원칙도 20-30분 정도의 운동에서는 지방이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 있게 하는 운동은 근육을 만들게 되고요. 약간 숨찰 정도의 중등도의 강도로 길게 하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걷기 정도로 1시간 걷는다. 이게 훨씬 더 효과 있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탄수화물을 적게 드십시오.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적게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습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섬유질을 많이 드십시오. 채소류에 있는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여성분들은 변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근력 운동도 같이 반드시 하십시오. 유산소 운동이 너무 강조되지만 근력 운동을 같이 하지 않고 유산소 운동만 하면 근육이 빠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제발 계속 하십시오. 이 이야기 들으면 또 언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하고 안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조금 들이면, 돈 들여서 가게 되면 그나마 조금 더 가게 돼 있으니 여러분들의 돈을 쓰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억지로 가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라는 거죠. 친구와 약속을 한다든지 또는 시간을 정해서 간다든지 또는 하다못해 어떤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가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꼭 지키게 되는 습관을 같이 가지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